도대체 당신이 뭔데 날 의심하냐고요? 수경은 이사회 한복판에서 민서에게 얼굴을 짓밟히듯 모욕을 당했다. 아버지 금고를 왜 열었습니까? 훔친 거 아니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독처럼 퍼졌고 수경의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게 과거 내가 돌봐준 그 아이 맞나? 내가 대체 뭘 훔쳤다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고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순간 수경의 입술이 떨렸다. 난 그런 짓 안 해. 그러나 민서는 냉소로 잘라버렸다. 증거 없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세요. 그 말에 무릎이 풀린 수경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손에 작은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들은 몰랐다. 이 악몽을 뒤집을 반전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안녕하세요. 저는 장수경입니다. 올해 54시죠. 20해 동안 태경물산 비서실장으로 일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모셨던 분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습니다. 한도현 회장님은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새벽 4시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비서실장님, 회장님께서 방금.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알았죠. 회장님의 지병이 악화됐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하늘로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얀 시트에 덮인 회장님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죠. 회장님은 제게 늘 다정하셨어요. 회사 일은 대부분 저에게 맡기셨고 중요한 결정도 제 의견을 먼저 물어보셨거든요. 수경 씨가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가요.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그래서 저도 회장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회장님이 평소 화려한 걸 싫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장례 직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해외에 있던 한민서 상무가 급히 귀국한 겁니다. 어머, 상무님. 민서 상무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몇 년 전 유럽 법인으로 파견 나간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했거든요. 키가 크고 수염을 기른 모습이 회장님을 닮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 실장님. 민서 상무가 어색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수경 이모라고 부르곤 했는데 갑자기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소 실장님께 의존을 많이 하셨죠. 회장님께서 워낙 믿어주셨어서. 이제 제가 경영을 맡게 됐으니까요. 민서 상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유품은 제가 알아서 정리하죠. 실장님은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가족 일이니까 제가 직접 하는 게 맞죠. 민서 상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살짝 밀듯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수경이가 제일 믿을 만하다고 하셨는데 아들인 민서 상무는 왜 저를 이렇게 밀어내는 걸까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20해 동안 회장님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거든요. 처음 입사했을 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경 씨, 이 회사는 가족 같은 곳이에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제 진짜 가족이 나타나니까 저는 밀려나는 건가요? 비서실에 앉아 회장님의 빈 사무실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회장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 상무가 그렇게 서두르며 유품 정리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저녁을 먹고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 민서 상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회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생각났어요. 수경 씨, 혹시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회장님이 뭔가 더 말씀하려다가 멈추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회 동안 지켜온 자리에서 밀려나는 게 두렵기도 했고 회장님께서 숨기셨던 비밀이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민서 상무가 정말 저를 내보내려는 걸까요? 아무래도 평범한 하루는 끝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나가자마자 이상한 소식을 들었어요. 실장님, 큰일 났어요. 김 과장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상무님께서 회장님 댁 서재를 완전히 봉쇄하셨어요. 청소 아주머니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회장님 댁 서재는 제가 늘 관리하던 공간이었거든요. 중요한 서류들과 개인 물품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봉쇄를 한다니요. 혹시 이유를 말씀하셨나요? 가족 사생활이라고 하시면서 직원들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셨어요. 김 과장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민서 상무를 찾아갔어요.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들어가니 민서 상무가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정리해드렸던 회장님 관련 자료들이더라고요. 상무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뭔가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참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댁 서재 말인데요. 그제야 민서 상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 그거요. 가족 물품이니까 제가 알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회사 서류들도 있거든요. 마지막 정리만 제가 맡아도 될까요? 정중하게 말했는데 갑자기 민서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수경 실장님, 목소리가 냉랭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와 일했다고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거든요. 상무님, 그런 뜻이 아니라 20회 일했다고 해서 이 집안 사람 된 줄 아세요? 민서 상무가 일어나더니 저를 내려다봤어요. 키가 큰 덕분에 위압감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단지 회장님께서 늘 저에게 맡기셨던 일이라. 그것도 이제 끝났어요. 이해하세요. 말을 끊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죠. 상무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20회를 바친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초라해 보였어요. 가족인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했던 걸까요? 회장님께서 저를 대하는 방식이 그저 업무상 예의였을까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분명 저를 믿어주셨어요. 중요한 결정도 함께 상의하셨고 개인적인 고민도 털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왜 민서 상무는 이렇게 저를 밀어내는 걸까요? 비서실로 돌아와서 앉았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회장님 댁 서재가 생각났거든요. 거기엔 분명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지난달에 회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수경 씨, 제 서재에 있는 물건들 중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회장님?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데.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단서였던 것 같아요.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민서 상무의 차가운 말투와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교차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가방을 챙기는데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아, 네. 괜찮아요.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계속 생각했어요. 민서 상무가 그렇게 서둘러 서재를 봉쇄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단순히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려는 것뿐일까요? 아무래도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를 밀어내는 거 아닐까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서재에 특별한 물건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지 궁금했거든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회 동안 회장님과 함께한 제가 이렇게 쉽게 밀려날 리가 없거든요. 뭔가 민서 상무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회장님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얼굴에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댁 서재가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금요일 저녁 회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저를 알아봐 주셨습니다. 어머, 실장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회장님 서재에 급히 확인할 서류가 있어서요. 아, 그런데 상무님께서 출입 금지하라고 하셨는데. 경비 아저씨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침 상무님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몰래 서재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예상대로 정리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회장님의 금고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직접 알려주신 비밀번호가 있었거든요. 제 생일이었어요. 5월 4일. 504. 수경 씨 생일로 해놨어요. 기억하기 쉽죠? 그때 회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는데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504. 그런데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눌러봤어요. 504. 역시 안 열렸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금고 옆 서랍을 열어봤어요. 거기엔 평소 회장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던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분 관련 서류도 없고 성년 의견 포기서도 없고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적으신 메모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혼잣말을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이상한가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서 상무가 서 있었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 상무님. 언제 오셨어요? 방금 왔는데 실장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마치 도둑을 잡은 것처럼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맡겨주신 서류가 있어서 찾으러 왔어요. 허락도 없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고 비밀번호가 바뀐 것 같은데. 민서 상무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위압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세요?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제 생일로.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열리지 않는다고요? 네, 그리고 서랍에 있던 서류들도 모두 없어져서 그때 민서 상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눈에 날선 빛이 돌더라고요. 혹시 숨긴 거 아니에요? 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문서에 손댄 사람. 실장님 뿐이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상무님,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아버지 지분 서류나 중요한 문서들 말이에요. 민서 상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그 시선이 정말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정말요? 20해 동안 아버지 옆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저에게 그런 건 맡기지 않으셨어요. 거짓말 말아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마치 범인을 다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누가 제일 가까이 있었죠? 누가 서류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상무님, 제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치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20해를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도둑 취급을 받다니요. 실장님, 이해하세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졌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럼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회장님께서 직접 증명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회장님과 저 둘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회장님 댁 출입은 금지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민서 상무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 뒤에 무슨 말이 올지 뻔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서재를 나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민서 상무의 계획이었어요. 아마 저를 회사에서도 내보내려고 할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 과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실장님, 내일 임시 이사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임시 이사회라니. 분명 저와 관련된 안건일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로등만 쓸쓸하게 켜져 있었어요. 20해를 바친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도둑 의심까지 받고 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믿어주셨던 제가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으니 세상이 온통 적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요. 수경 씨, 제 서재에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서 상무가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분명히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저는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혼자서라도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김 과장마저 어색한 인사를 건넸어요. 실장님, 안녕하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에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사진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으려는데 민서 상무가 일어났어요. 이사님들, 급하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됐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민서 상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날이 서 있었어요. 회장님의 개인 서류들과 지분 관련 문서가 사라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까지 바뀌어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 전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민서 상무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누가 그 틈에 문서를 바꿔치기 했는지 저도 조용히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상무님, 그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이 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금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도요. 민서 상무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사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20해 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장 실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최 전무가 말했는데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거든요. 그럼 금고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나요? 회장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증인이 있나요? 회장님과 저 둘만. 아, 그럼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민서 상무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이사들의 표정도 점점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이사님들, 이런 상황에서는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감사팀을 동원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모두 차가웠습니다. 장 실장님은 당분간 업무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맞을 것 같네요. 한순간에 결정됐어요. 20해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의심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모두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을 했을까? 20회나 일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야? 귓속말들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돌아가던 업무들이 모두 멈춘 상태였습니다.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실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평소 함께 식사하던 동료들이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혼자 밥을 먹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20회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서다니요. 오후에는 감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실장님, 내일부터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고 참던 게 터진 거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서 가방을 챙겼어요. 평소 같으면 인사를 나누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리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0회를 바친 회사에서 도둑 취급을 받고 있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문득 화가 났어요. 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죠?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믿어주셨던 저를 이렇게 의심하다니요.
민서 상무의 계획이 뭔지 몰라도 이건 너무했어요. 더는 침묵하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어도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걸 말이에요. 거울을 봤어요. 눈물로 부은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의지가 섞인 눈빛이었어요. 다시 일어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민서 상무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뭔지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제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20해를 바친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어요. 밤이 깊어가며 잠 못 이루는 시간이 계속됐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장례 전날 밤이었어요. 병원에서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뜨셨어요. 수경아.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숨쉬기도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네, 회장님. 여기 있어요. 금고 안에. 말씀을 이으시려다가 기침을 하셨어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씀하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꼭 봐주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았습니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니. 회장님께서 평생 살면서 아쉬워하셨던 일들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를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던 거죠.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찬물을 한 잔 마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뭘까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증거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회장님께서 가끔 혼잣말을 하셨던 기억이 났어요.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너무 늦어버렸구나.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셨거든요. 마치 큰 죄책감을 안고 사시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던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직원들이나 산업재해로 다친 사람들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주셨거든요. 회사 차원이 아니라 본인 돈으로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알리지 마요, 수경 씨. 늘 조용히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큰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막지 못했던 일들 말이에요. 문득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회사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거든요. 여러 명이 다치고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회장님께서 며칠 동안 우울해 하셨어요. 내가 안전 점검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계속 자책하셨거든요. 그리고 유족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봐요. 그 일 이후로 가끔 서재에서 뭔가를 적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혹시 그때부터 무언가를 기록하고 계셨던 걸까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그 말 속에는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평생 성공한 기업인으로 살아오셨지만 마지막에는 그런 아픔을 안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맡기려 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믿어주셨구나 싶어서요. 민서 상무는 저를 의심하고 모욕했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저를 믿으셨어요. 그렇다면 저도 회장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드려야 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는 그것이 뭔지 꼭 알아내야 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지키지 못했다고 여기셨던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면 해드려야 했고요. 창밖을 보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에요. 힘들겠지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회장님 댁에 가서 금고를 확인해 봐야겠어요. 분명히 그 안에는 문서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있을 거예요. 증거나 기록 같은 것들이요. 그것을 찾아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민서 상무가 왜 그렇게 서둘러 유품을 정리하려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진실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신 거였어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꼭 해내겠다고요. 감사팀 조사가 이틀째 계속됐어요. 하루 종일 같은 질문들을 반복해서 받았습니다. 정말 서류를 가져간 적이 없나요? 금고 비밀번호는 언제 알게 됐나요? 회장님과 개인적으로 돈거래를 한 적은 없고요. 계속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조사가 계속되면 결국 누명을 쓰고 쫓겨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가 김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실장님, 상무님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 가신다고 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회였어요. 혹시 언제 떠나세요? 내일 새벽 비행기라고 하시던데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회장님 댁에 가봐야 할까요?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 꼭 봐주게. 다음 날 저녁 민서 상무가 출장을 떠났다는 확인을 받고 회장님 댁으로 향했어요. 경비실에서는 다행히 별말 없이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아직 제가 출입 금지된 걸 모르시나 봐요. 서재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는데 심장이 뛰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회장님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금고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놨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다른 번호들을 시도해봤어요. 회장님 생일, 회사 창립일, 민서 상무 생일. 모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회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게 있었거든요. 비상시에는 옛날 방법이 최고야. 혹시 물리적인 비상키가 있을까 싶어서 서재를 둘러봤어요. 책장 뒤, 액자 뒤, 서랍 구석구석. 그러다가 회장님 책상 서랍 맨 아래 깊숙한 곳에서 작은 열쇠를 발견했어요. 손이 떨리며 금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열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금고 안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에는 예상과 다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서류가 아니라 USB 하나, 깨어진 안경, 그리고 손으로 쓴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깨어진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늘 쓰시던 안경이었는데 한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어요. 손으로 쓴 서류를 봤습니다. 회장님의 필체였어요. 위임장 철회 서류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놀라웠어요. 민서 상무에게 넘긴 경영권을 다시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글씨가 흐려져 있었어요. 마치 급하게 쓰다가 중단한 것 같았습니다.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건 것 같았어요. 노트북을 가져와서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였어요. 민서야. 그건 회사 돈이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언가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빼내면 너도 회사도 무너져.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서 상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시대를 몰라요.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평소에 듣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회사는 제 것이라고요. 실장 그 여자한테 넘기기라도 하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하셨던 거였나요? 그래서 민서 상무가 그렇게 저를 적대시한 건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서야, 제발.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다음은 조용했습니다. 몇 초 후에 민서 상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아버지, 아버지. 당황하는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손이 얼어붙은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민서 상무가 회장님을 밀친 거였어요. 그래서 넘어지시면서 돌아가신 거였고요. 깨어진 안경도 그때 부러진 거였겠죠. 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모든 걸 녹음해 놓으신 거였어요. 진실을 알려주시려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서 상무가 왜 그렇게 서둘러 유품을 정리하려 했는지, 왜 저를 의심하고 밀어냈는지, 왜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비상키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USB를 다시 노트북에서 빼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거든요. 금고를 다시 잠그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민서 상무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USB에 담긴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관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회장님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담당 형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어떤 근거가 있으신가요? USB를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안경과 위임장, 철회 서류도 함께요. 형사분이 USB를 재생했을 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증거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감사팀에도 연락했어요. 민서 상무의 횡령 의혹을 신고했습니다. USB에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회사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팀장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즉시 전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원에도 동일한 자료를 제출했어요.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거든요. 이틀 후 민서 상무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바로 연행됐어요. 회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어요. 상무님이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요? 실장님이 결백했던 거네요. 김 과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사과했어요. 실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의심해서. 괜찮아요. 이해해요. 사실 서운했지만
화를 낼 기분은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일주일 후 검찰에서 민서 상무를 정식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횡령, 폭행치사, 문서 위조였어요. 회사에서도 즉시 대응했습니다. 임시 이사회가 열렸어요. 이사들의 표정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를 보는 시선도 따뜻해졌고요. 장 실장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 전무가 고개를 숙였어요. 의심해서 죄송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줄줄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후련했어요. 만장일치로 한민서를 이사직에서 해임합니다.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뜻밖의 제안이 나왔어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계획하고 계셨던 복지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 운영권을 장 실장님께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저에게요? 회장님께서 가장 믿어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리고 이번 일로 실장님의 인품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웠어요.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한 달 후 민서 상무의 첫 공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만난 민서 상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수척해지고 기가 꺾인 모습이었거든요.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졌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서 상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건 그 사람이니까요. 복지재단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회장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셨던 내용들을 하나씩 실현해 나갔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불우한 직원 가족 지원, 교육 장학금 등등. 회장님께서 그토록 마음 아파하셨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첫 후원금 전달식 날 회장님 사진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약속 지켰어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떠올랐습니다. 의심받고 모욕당하고 혼자 견뎠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어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20회를 바친 회사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됐습니다. 회장님의 철학을 이어받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김 과장이 차를 가져다 줬어요. 실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다고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됐거든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진실 덕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을 이어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됐고요. 퇴근 시간이 되어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회장님 댁 앞을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경매로 넘어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쉽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진짜 유산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정의와 진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 그것들을 제가 이어받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였거든요. 내일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될 거예요. 복지재단이 정식으로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로운 일들이 쌓여갔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은 회장님 댁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날이었어요. 새 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서재에 들어서니 여전히 회장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책들과 액자, 오래된 만년필까지 하나씩 상자에 담으면서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회장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책장을 정리하던 중 뭔가가 떨어졌어요.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주워서 보니 몇 년 전 회사 워크숍 때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회장님과 제가 나란히 웃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참 즐거웠죠. 회장님께서 직원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사진을 뒤집어 보니 회장님의 필체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내 딸 같은 사람, 내 마지막 선택.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회장님께서 정말 저를 딸처럼 여기고 계셨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를 믿어주셨다는 것도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몇 달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의심받고 모욕당했던 순간들, 혼자 견뎠던 밤들. 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겼어요.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증거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고요.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남기신 것들,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거든요. 복지재단을 통해 회장님의 철학을 이어가겠다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요.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었습니다. 앞으로 힘들 때마다 꺼내보려고요. 서재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었거든요. 신호등에서 잠깐 멈춘 사이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미소였어요. 더 성숙하고 확신에 찬 미소였거든요. 재단 사무실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사장님, 오늘 전달식 준비 끝났어요. 수고하셨어요. 이사장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세요. 한 명씩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아이들의 목소리가 맑았어요. 회장님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해먹기로 했어요.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가장 어두웠던 시기가 오히려 가장 밝은 미래로 이어졌거든요.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도 배웠어요.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거든요. 핸드폰을 보니 김 과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이사장님 덕분에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사진을 꺼내봤어요. 겨울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회장님과 저의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꿈 꾸세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하루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